계속해서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계속 리포트로 전해드리는 것처럼 지금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배경, 의미에 대해서 두 분의 해석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먼저 국민의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이번에 그 비상계엄 이후의 국면들을 겪으면서 전 국민이 정치적으로 고관여층화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 차례 사용을 했었거든요. 예. 이것이 어떤 큰 사건을 계기로 그 사건의 원인과 결과들을 자발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서 국민들께서 양당이 어떤 입장과 어떤 행보들을 취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한쪽의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라 양측 모두가 조율과 협상이라고 하는 정치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했다. 그렇게 원인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양측의 어떤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유권자들께서 정치에 대한 관심은 물론 그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커진 대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외자 투표 같은 경우에도 예년보다 7%포인트 이상 늘어났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사전 투표율도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투표에 많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그 현상 자체가 이 국면에서 국민들께서 더 합리적인 대한민국, 더 바람직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선택을 해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설명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건 궁금한데요. 저희가 불리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관여층화가 되면서 오히려 저희 당정의 지지율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거든요. 예. 원래는 일방적으로 국정 운영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위 민주당 야당의 프레임에 동조를 하셨던 분들이 지나고 나서 알아보니까 31차례 줄타넷과 입법 폭거, 예산 삭감과 같은 그런 야당의 목리 때문에 정부 여당도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공감대를 갖게 되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투표율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해석은 다를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해 주실까요? 근데 이제 사전 투표가 이제 시행된 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이제 사전 투표는 하나의 투표 문화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사전 투표율에 따라서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가늠하기는 언제부턴가 조금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도 좀 결과가 달랐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전 투표는 목적 의식이 뚜렷한 분들이 투표를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어쨌든 어제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전남이었고 또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것이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강한 대구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인 대한민국 전체로 이렇게 환산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 심판에 대한 어떤 심판 성격이 강한 분들이 아무래도 사전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 민주당의 이제 핵심 지지층 같은 경우가 보통 30대에서 50대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 자영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장 가기 직전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고 어제 사전투표장을 좀 둘러보면 어쨌든 관내 이 지역 밖에서 오시는 분들의 줄이 길게 늘어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전남 지역이 가장 높은 투표율, 대구 지역이 가장 낮은 투표율,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 대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을 비롯해서 여러 선거에서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는 좀 진보 지지세가 높은 지역이 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비슷한 경향성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원인 자체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좀 부정선거론 자체에 대해서 좀 증폭이 되는 과정에서 양당의 입장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제 그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는 당은 공식적으로 음모론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있다 없다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여러 의구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한 지난 대선도 그렇고 소쿠리 투표가 문제가 됐었죠.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지를 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다라고 하는 이런 사례들까지 보도가 되면서 선관위가 긴급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전투표제의 이 부정선거는 모르겠지만 부실선거는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선관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문제의식이 보수 지지층 내에서 훨씬 더 크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지 실제 본투표까지 포함된 투표율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본투표에는 많이들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투표율을 좀 짧게 최종 몇 %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 두 분의 좀 전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19대 대선 때 약 26% 정도, 그리고 지난 20대 대선 때 36%, 그러니까 한 10%가 상승을 한 것이죠. 사전 투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대에도 아마 사전 투표율이 한 40%는 넘을 것으로 보고 저는 80%에 육박하는 투표율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40, 80.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번 투표를 지난 대선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졌던 조기 대선과 비교를 해보는 것이 지금의 상황과 많이 흡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9대 대선 때도 문재인, 홍준표 그리고 제3당의 안철수 후보가 3명이서 3자 대결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양상에 뭐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그리고 3당의 이준석 후보까지 있는 것이 그때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19대 대선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첫날 사전투표율로만 비교를 해본다면 어제 첫날 사전투표율이 약 7% 이상은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번 대선보다는 약 많게는 10% 정도의 투표율이 상승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사전 투표 40, 본투표 80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전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첫날 오전에 상당히 높은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난 대선과 거의 비슷하게 수렴하는 식으로 격차가 좁혀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때 36%였다라고 하면 40% 정도에 상당히 근접하는 사전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본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이 77%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80%를 넘을 수 있을지를 저희가 지켜보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지난 12월 초부터 6개월 동안 전 국민이 뉴스를 거의 뭐 이제 드라마처럼 예능처럼 그렇게 즐기고 계신 어찌 보면은 피로감도 호소하고 계신 됐죠. 네, 예.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저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초기 지지율 그 투표율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모두 다 이 전국 상황에서 어떤 의사 표출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역대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네. 추가적으로 하나 정보를 예. 알려드리면 이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뭐 660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이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하게 되면 최소 3,000조 이상의 예산으로 국가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걸 유권자 수로 나눈다고 하면 한 명의 유권자에게 8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행사하는 투표가 8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꼭 투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투표율은 높을수록 당연히 바람직한 거니까요. 네. 네, 몇 %까지 나오는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3명의 대선 후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서울 신촌에서 청년 유권자들과 함께 투표를 하면서 국민 투표로만이 내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냈고요. 그리고 강남 지역에 가서는 이제 코스피 5천 시대, 예, 그리고 부동산 주식 이런 경제 메시지를 던졌는데 어떤 전략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청년들과 함께 사전 투표에 참여한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지금 내란과 혼란이라는 이 두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과 손을 잡고 또 이 청년들이 더 길게 살아갈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이준석 후보와 관련된 여성 혐오 발언과 관련해서 사실 이 신촌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4개가 모여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20, 30 세대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준석 후보의 발언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공략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그 이재명 후보 전략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뭐 사실 코스피 경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방송 토론 등에서 호텔 경제론과 같이 좀 정책적 소양과 스터디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제 민주당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젊은 세대층에서는 그렇게 확고한 지지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막연하게 비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 민노총 등 이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축된 이 4050 세대, 소위 586 운동권 세대의 강한 알력이 작동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젊은 세대 이해관계를 좌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의구심들이 젊은 층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민주당 내에서는 많은 약점이다,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까 이제 이준석 후보의 발언 자체가 뭐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부적절했던 것과 전혀 별개로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해당 건 때문에 그 500만 원의 약식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도 이번에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에게는 더욱더 비토할 만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이렇게 신촌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김문수 후보 전략도 들어보고 강 부대변인께도 같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는 인천 계양에서 딸과 함께 투표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계양구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희룡 위원장도 같이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원희룡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맞붙어서 한 자릿수까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소위 불리는 계양에서 약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저희가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을 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당시 지역구 의원이었던 송영길 의원을 내놓고 방탄복을 착용하기 위해서 출마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필요해서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양을 선택을 했다. 그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면서 임기를 딱 1년만 수행을 하고 지금 물러나야 되는, 만약 당선된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대통령이 되면 더 큰 방탄복을 차서 이제는 재판 자체를 중단시키는 법까지 통과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양을 자체가 이재명 후보가 좀 지역구에 신의를 지키지 않은 측면, 또한 이런 어떤 공직 선출직 자리 자체를 방탄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여러 가지를 저희가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상징성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계엄에 대해서 잘못했다, 사죄드린다라고 이제 큰절을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김문수 후보가 후보 당선 직후부터 비상계엄이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상당히 일관되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상계엄, 저는 늘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뒤따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조차도 이제 민주당에 무슨 책임을 졌는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입법 폭거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상의 강력한 그런 또 해석들을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실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과실이 있는 민주당은 과연 무슨 책임을 졌는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거듭 내놓는 것은 전혀 불리할 게 없다. 오히려 정면 돌파를 하고 사과를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움직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천 상륙작전을 대통령 그 선거 사전 투표일에 연관 짓는 것이 얼마나 좋은 전략인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저는 계양구 주민들은 본인의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하고 환영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역구에서 만약에 본인들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뭐 국회의장이 된다거나 장관만 되어도 상당히 기대감이 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큰 정치인이 되어야지 예산도 잘 끌어오고 또 예산이 또 많이 투입이 되어야지 우리 지역의 발전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정치인의 국회의원이나 출신 정치인들이 또 쉽게 말해서 좀 큰 정치인이 되어야지 우리의 목소리가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일반적인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하물며 계양구 주민들은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 주민인데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양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인 입지는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어제 서초 강남에서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선거 운동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초 강남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재테크라든지 자산 증식 이런 것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지가 않고 또 이분들이 교육 수준도 조금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21년 초에 코스피가 3,000이었고 21년 6월에는 3,300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2,600으로 시작해가지고 2,400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또 이재명 후보가 제가 펀드를 샀습니다라고 하니까 벌써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거 제가 어제 지표로 확인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ETF 지수가 소폭으로 상승함을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이재명 후보에게 국민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얘기도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동탄에서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첫 유세에 나섰는데 첫 이공계 대통령이 되려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제도 고려대가 있는 안암역 같은 그 대학가와 종로 일대에서 청년층과 회사원들을 공략해서 집중 공략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박민영 대변인 네,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아마 의미를 유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준석 후보가 젊은 층의 지지를 좀 받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죠. 네. 그래서 젊은 층의 탄탄한 지지를 기반으로 어떤 기성세대로 외연을 확장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대적인 이점과 대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유세 과정에서도 대학을 방문해서 학식을 먹는 그런 캠페인들을 많이 벌였었죠. 그 연장선에서 이 젊음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동탄에서 사전 선거에 참여를 한다라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봤을 것 같고요. 또한 예. 둘째로는 이준석 후보가 사실 기적적으로 제3지대에서 동탄에서 생환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3자 구도에서 양당 후보들의 지지율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결국에는 40%대의 지지율을 통해서 당선이 되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번 대선도 비슷한 양상으로 이준석 후보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끝끝내 단일화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당선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동탄 당시 이 모델 그 자체를 좀 레퍼런스로 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탄의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라 유권자들께 강력하게 읍소하는 의미에서 동탄의 사전선거 참여를 계획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근데 좀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첫 이공계 대통령이 되려 한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서강대 전자공학과 7공학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전자공학과가 문과인가요? 저는 이공계로 알고 있는데 좀 팩트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준석 후보가 타겟팅 그러니까 2030 남성들에 대해서 공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이 안 되게 저는 노무현 정신을 또 계승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에서 생긴 이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이준석 후보는 도대체 노무현 정신의 어떤 부분을 계승한다는 것인가? 그런데 임신 휴가라든지 육아휴직, 경력 단절, 이 아이돌봄 이런 정책은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어디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뭐 2030 남성들을 타겟팅을 하실 거면 제대로 그쪽에다 하셔야지 어설프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또 마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장학증서를 개인적으로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격려를 받은 것처럼 얘기하시던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100몇십 명 중 한 명으로 같이 받은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노무현 재단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국가 장학 증서에 대해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서 증서를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이 알게 되면은 사실 많이 실망스러워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 90년대생들은요, 이 솔직함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거짓 섞인 모습이 있으면 더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점을 좀 고민을 더 해가지고 선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자, 전직 대통령들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는데 각각의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게 됐는지 기억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해야 투표율이 올라간다. 꼭 투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이 민주당 내 계파 간의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물론 사전투표 때는 저런 메시지를 내기는 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유세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오히려 지난 총선보다도 더 소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저렇게까지 아직도 이재명 후보와 앙금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전투표 메시지도 상당히 상투적이다. 그냥 해야 할 일을 의무적으로 하는 듯한 그런 전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예.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사흘 전에 방문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생각, 본인의 생각이기도 하죠. 직접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일정의 궤를 맞추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줬거든요. 또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대선 때문에 온 것이냐 그런 질문에 그러니까 왔겠지요 라고 하면서 사실상 동의하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의사들을 표출을 했었고, 그래서 이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들은 그런 이 일정의 궤도의 일관성에 이어서 사전투표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지 호소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보수층 결집에 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층은 결집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내는 개파간 앙금이 남아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김문수 후보께서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도 지지층 결집이 부족한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어쨌든 김문수 후보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조금 부적절한 단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전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파면당한 원조 탄핵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나름대로는 애로사항도 있고 고민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지금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호소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을 막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김문수에게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내수도 회복이 요원하고 미국과 통상마찰로 수출마저 녹록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입니다. 대통령이 믿음직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더러운 입, 지저분한 손, 국민을 속이는 머리로는 우리 경제를 추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경제는 살려본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에 글로벌 기업인 삼성과 LG전자의 생산기지를 유치해서 경기도를 국내 제1의 산업도시로 발바꿈시켰고, 그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경제를 살린 경험을 살려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추경 30조 편성, 전국 GTX 확대, 인력, 전력, 데이터 등 AI 인프라 완비, 규제혁신처 신설로 파격적인 규제 혁파, K원전, 방산, 조선의 수출길 확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서민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등 경제 살리기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장관들은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자율성을 주어 정부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을 막아야 합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말이 앞선 사람은 절대로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무자격, 파렴치에 그때 말 바꾸기만 하는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이번에 퇴출시키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20년이 지나도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질 것입니다. 방송 토론 때마다 국민이 듣고자 하는 대답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본인의 폐륜 행위에 대해 진정한 반성보다는 신변 잡기라고 둘러대며 아들의 반사회적 행동 또한 사과는커녕 엉뚱한 곳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민을 잘 살게 하는데 털끝만큼의 진심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됐는지 그것부터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역사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자신의 죄를 피하고자 대한민국 국회를 그리고 국민을 고통과 혼란에 빠뜨린 이재명 후보의 잔인함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범죄, 재판 농락은 물론 자기 편이 아니면 기회조차 빼앗아버리는 비명행사 공천, 입법부의 사유와 사법부 협박 등 안면몰수식의 불법과 탈법 행위를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천박하고 잔인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권력을 방패로 삼고 무기로 삼아 무슨 일을 벌일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올바르게 하루하루 착실하게 살아온 우리 서민과 중산층은 아득한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불법과 탈법으로라도 자신의 자리만 차지하면 된다는 심리가 팽배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가 시커먼 수렁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민노총의 정부 경제로 정직한 청년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문재인 정권 때처럼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입니다. 벌써 시중에서는 민주당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소문이 바다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 세대가 영혼까지 탈탈 털어 집 사기 경쟁에 나선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는 영혼으로도 모자라 몸의 피까지 뽑아야 할 판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거대 의석을 앞세워 툭하면 기업인을 국회로 불러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노란봉투법, 양곡법 등 기업을 옥죄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악법을 입법해서 기업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이 집권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질하며 기업규제법만 대거 양산할 것이 뻔한데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을 자유롭게 할 모든 개혁은 물 건너가고 일자리 걱정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아직까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방안이 없는 것입니다.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쇠쇠 발언이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볼 때 의도적으로 한미 간의 갈등을 방치하고 동맹태세가 금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입법 독재만으로도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인 지금도 법원을 협박하고 지배하겠다는 법안을 수두룩하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이 행정부마저 손에 쥔다면 대한민국은 영화 아수라에 나오는 것처럼 폭력과 부패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득을 보는 이는 자기들끼리 손잡은 특권 세력뿐입니다. 이미 민주당 공약이 보여주듯 이재명 후보는 민노총 이중대 환경운동 탈레반을 자처하며 산업 생태계와 원전 생태계를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파 시민단체들이 또다시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뒤를 봐주고 그들의 선동력을 빌리는 데만 온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대한민국은 노력하면 누구나 꿈을 실현할 수 있고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해야 합니다. 저는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불법과 탈법이 당연시되고 특권화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세워 그들만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고 저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솔하게 사과드립니다. 혼나겠습니다. 그리고 반성하겠습니다.
자기 희생과 읍참 마속, 정책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환골탈퇴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고치고 또 고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로 번영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도록 사리사욕 없이 오직 국민만을 위해 본신을 다해 뛸 저 김문수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발언 듣고 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들 문제 관련해서 엉뚱한 곳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방패로 어떤 일을 벌일지 아찔하다. 자,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부족했다.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메시지도 나오는 대로 저희가 함께 전해드리겠고요. 두 분의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민영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내란 종식과 같은 이전에 적폐청산 시즌 2, 그러니까 이제 사법적인 심판과 단죄만 이야기를 해왔던 이재명 후보와 달리 조금 미래 비전, 그 과거 민주당 정권이 어떻게 실패를 했고 어떻게 답습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5년 국정에 대한 좀 청사진을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권자들께서 과거 문재인 정권과 이 민주당 정권들의 그런 기억들을 되새겨서 조금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를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어떤 IMF 어떤 지침에 따라서 초긴축 정책을 펼쳤던 김대중 정권 때를 제외하고는 노무현 문재인 정권 두 모든 정권에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것이 통계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연히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 정권의 국정 스타일 자체가 유동성을 무한히 공급을 하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빚을 내서 돈을 푸는 방식이고, 또한 풍선 효과를 유발하는 어설픈 규제들을 펼치다가 시장 실패, 그러니까 정부 실패를 발생했던 것이 과거 전례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사실 뭐 기재부 예산실까지 옮기겠다라고 할 정도로 더 강력하게 이 재정을 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폭등은 예견된 수순이다. 이렇게 사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미리 부동산을 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설까지 돈다 언급까지 나왔던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나간 과오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환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읍소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실효성 있는 국정 청사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김문수 후보는 본인 스스로의 어떤 아젠다나 아이템을 가지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생각을 안 하고,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아직 지난 총선 때부터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반사이익은요, 이 대선 판국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께서 뭐 천박하다, 더러운 손, 뭐 더러운 일,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김문수 후보 막말이라면 일가견 있으신 분입니다. 춘향전, 걸그룹 빵빵, 뭐 일본 국적, 내가 도지사 발언, 이거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본인이 이재명 후보에게 더러운 입이다 이런 건 말이 되지 않고, 또 더러운 뭐 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알려줬잖아요. 정가 6범이라고. 근데 본인이 이재명 후보에게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대한 반성은 안 합니까? 그러니까 부자 감소로 150조 마이너스, 세수 펑크 87조, 그리고 자영업자 285만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가족 비리 수사단 이런 거 합시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예.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공천계 명품백 또 디올백 받더니 이제 샤넬백까지 받은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가 조작으로 모친가 23억을 벌었다는 혐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 이전공사, 동네 인테리어 업체 쓰다가 하청 아니겠습니까? 양평고속도로, 허위학력. 이거는 가족 비리 수사단을 할 거면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 특검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해서 공격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미 조사받고 기소당해서 재판받고 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들 수사, 조사, 기소, 재판 됐습니까? 국민들은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법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에서 분노하는 겁니다. 뭐 이재명 후보에게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아들이고 배우자고 10만 4천 원 밥값에 대해서도 수사, 조사, 압수수색 다 당하고 기소당해서 재판받아서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의힘이 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금 대선의 이제 변수로 떠오른 이준석 후보의 발언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논란을 좀 정면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아들이 성적 혐오 댓글을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이재명 후보 아들이 썼는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승래 대변인께서 아들이 썼는지 명확하지도 않지만 또 그 네 가지의 댓글 중에서 네 번째를 이준석 후보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 네 번째와 관련된 것도 이 여성 혐오 발언으로 사실관계를 흐트린 면이 있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예. 이런 말 하기도 민망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토론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싶어서 토론회 보다가 TV를 껐다고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데 본인은 아직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성인지 감수성과 어떤 공감 능력의 문제가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사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박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승래 대변인의 조금 구구절절한 해명들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공소장에 적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이 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댓글 때문에 선고를 받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 댓글을 쓴 것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 측에서 확인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준석 후보가 성별을 달리 말했다라고 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남성을 향해서 그런 발언했다라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거든요. 예. 또한 그 발언 외에도 여성 혐오 발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전에 사과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선고가 확정됐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민주당도 이준석 후보의 태도만 지적할 것이 아닌 좀 명확한 입장과 필요하다면 유감 사과 표명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그 가족비리 진상조사단 그 말씀하셨으니까 같은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계획인 겁니까?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 사건이 공소장만 지금 공개가 된 것이지 실제 법무부에서 판결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혐의를 인정받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것이고 또한 특히나 이 도박을 707건이나 했다라고 지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억 원 이상의 그런 돈을 활용했다라고 하는데 정작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신고한 재산은 39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수지타산과 이 재산 형성에 적합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입장인 것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알려드려야 될 게 예.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2억 원 이상의 도박 자금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할 때도 제가 100만 원을 계속 넣었다가 또 수익을 올리거나 손해를 봤을 때 빼는 것이 몇 년 동안 반복이 되면 그 총액만 합친다면 2억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된다. 이 입금 내역을 보면 다 소액들입니다. 10만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보도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